비록 아직 크기는 작지만 공예 공방을 차리는 것은 제 평생의 꿈이었기에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오픈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일하던 공방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벌써부터 단골 손님이 제법 있답니다. 공예 클래스나 제가 직접 제작한 수제 공예품들을 판매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갑자기 손님들이 훅 빠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숨 돌리면서 찾고는 하는 곳이 바로 이 채널이네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다가 고요한 공방에서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가감없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결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연에 더욱 마음 깊이 공감하며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찌 밝은 면만 있겠습니까만 저 역시 만만치 않은 결혼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속이 상할 일도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쓰린 속을 달래기 힘들어 애를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풀어볼까 해요.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 사무실에서 편히 일하며 돈 벌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길 바라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 그리 흥미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사무직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분들 하시는 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자식이 몸 쓰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머리 쓰면서 일하는 길을 바라시잖아요. 세상에 돈 버는 일 어느 것 하나 쉬운 일 없다지만 이왕이면 고생을 하더라도 머리랑 몸 다 고생하는 것보다야 머리만 고생하는 게 낫다고들 생각하시니까요. 공부에 소질이 별로 없었던 대신에 그래도 제가 손재주는 제법 있는 편이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 중에서도 특히 미술 시간에 공예나 그림을 그리거나 실가 시간에 조리를 하는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뜨개질이나 천 소재를 이용한 액세서리 등을 만드는 일이 참 재미있었어요. 겨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인근에서 유명한 공예 공방을 무작정 찾아가서 돈 조금만 주셔도 좋으니 일하게 해달라고 무대포로 밀어붙일 만큼 말이죠. 제 성격 생각하면 저 스스로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낯도 많이 가리고 목소리도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어린아이의 황당한 패기를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신 사장님 덕분에 그곳에서 제 공예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영주야, 지금 하는 공방 일은 그냥 취미로 하면 안 되겠어? 일단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 길이 꼭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 여보, 제 딴에는 일찍부터 자기 적성 찾아서 노력하는 애한테 자꾸 왜 그래? 좀 지켜보자니까. 다소 걱정이 많으셨던 어머니와 달리 저희 친정아버지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공부 많이 하셔서 공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같으시면 제가 어떤 일에 재능을 보이고 즐거워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부하라고 강요하실 수도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단 한 번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강요한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말썽을 피우거나 제 할 일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런 애면 또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착한 마음씨 가지고 항상 나나 너희 엄마 도우면서 힘이 되어준 든든한 딸인데 내가 말 더 보탤 게 뭐가 있겠어. 그저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고생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길 아빠가 영주에게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참 다정하고 자식인 저를 늘 존중해 주시는 감사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다 보니 사춘기 시절에도 부모님과 대면대면한 또래 친구들과 달리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을 아버지께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대학은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거니? 네. 아빠,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제가 대학 진학하길 원하시는 거 알지만 아무래도 그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은 그게 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다만 부모로서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공부는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자식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던 부모님이셨기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실전 경험을 쌓아서 종국에는 제 손재주가 담긴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여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를 고려하면 제 미래 비전에 대해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죠.
그렇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던 공예 공방에 정식으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니 직장이라는 단어가 맞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공방이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본인 적성이나 흥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렇게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일찍이 찾아내었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방에서 보내는 게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놀 줄 모르고 항상 가게에만 붙어 있으니 돈 쓸 시간도 잘 없었어요. 물론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제가 쓰는 것도 적다 보니 돈은 쉽게 모였습니다. 영주야, 맨날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나가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재밌는 것도 하고 좀 그래. 저는 여기서 일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이고, 너도 참 어지간하다. 그런 점 때문에 사장님께 더 예쁨을 받을 수 있었겠죠. 젊은 나이에 꿈인 줄도 모르고 일만 매진하는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건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주야, 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젊은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네가 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기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꾸미는데도 별 관심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버는 족족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런 장부를 보고 있자면 저만의 공예 공방을 열겠다는 제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라 뿌듯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역시 제 일터였습니다. 워낙 다른 데 나돌아다니지 않으니 사람 만날 곳 역시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제가 일하는 공예 공방의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저야 일하느라 바빠 그냥 오며 가며 인사하며 물건들 질 확인하기 바빴지만 그런 남편에게까지 사장님께서 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나 봅니다. 워낙 같이 일하는 어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남편이 제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봐요. 예, 영주야, 태원 씨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만나보지, 왜? 네? 그분이 저를 왜요? 아이고, 이 숙맥 아가씨를 봤나.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서 어떡해? 앞으로 연애는 어떻게 하려고? 연애요? 제가 워낙 일에 푹 빠져있기도 했고 직장에서 일할 때 아니어도 집에서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 구상이나 도안 연구한다고 바빴고 그러다 보니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몇 명 말고는 따로 만나는 사람들도 잘 없었어요.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면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정도 되니까 한창 꾸미기 좋아하고 연애도 할 나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저 먼 남의 얘기로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워낙 수수하게 하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성인 누군가의 호감을 얻을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었던 저는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그 별것 아닌 말에 괜히 남편이 의식되기 시작했던 거죠. 영주 씨, 오늘도 많이 바쁘세요? 아, 네. 오늘 단체 클래스가 있어서요. 남편의 호감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을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1순위는 여전히 일 배워서 제 꿈을 이루는 거였고 제게 관심을 표하는 남자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왜? 한번 만나보지 그래. 항상 일한다고 바쁜 딸내미에게 뜻밖의 핑크빛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엄마가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됐어, 무슨. 왜? 만나보고 아니면 그만 만나면 되지. 너 연애도 자꾸 해야 하는다. 자식한테 하는 말치고는 꽤나 개방적인 발언이었지만 워낙 친구 같은 모녀 부녀 사이였던 저희 가족인지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연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자니 쑥스럽긴 했지만요. 학교 졸업하고 공방에 일한다고 콕 박혀서 다른 세상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저였으니 영업일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닐 만큼 만나본 남편 입장에서는 참 손쉬운 상대였겠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저는 좋게 말하면 순진했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요령이 없었습니다. 순진한 여자 하나 잘 꼬여내서 결혼해서 편하게 살 심보 가질 남자 걸을 눈 같은 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청혼을 받았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20대 중반 좀 넘긴 시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태환 씨,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좋아. 여기서 잘 배워서 내 실력 잘 갈고 닦아서 내 가게 차릴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춘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거 나랑 같이 하면 안 될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잖아. 내 욕심에 내 가게 차리고 싶어 하는 건데 태환 씨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렇게 간신히 결혼하자는 남편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 남편이 결혼을 고집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역시 저를 배려해 준 거죠. 그렇게 저희는 그 후로도 2년 넘게 더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남편에게 말했던 바람과는 달리 그건 제가 저만의 가게를 열게 된 다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분명 주기가 그렇지가 않았는데 어쩌다가 임신이 된 거지? 세상에 완벽한 피임이라는 건 없다고들 하잖아. 이것도 우리 운명이라니 하자. 그래도 아이 찾아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것도 얼마나 축복이야. 네,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첫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남편이 오히려 어른스럽게 저를 달래주었죠. 걱정하지 마. 조금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두 해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 이 아이가 우리 결혼 선물이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응?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남편이 그저 고마웠어요. 비록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와 저를 책임지려는 남편 모습에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저를 묶어두려는 남편의 계획 임신이었다는 걸 그때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딸 자식의 임신 소식에 당황한 건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딸 자식을 믿어주시던 두 분이셨으니 당황하시면서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은 아니셨어요. 그래, 요새는 아이를 혼수라고들 한다더라.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민망해할 일만도 아니야. 네가 시부모님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수는 있겠다만 그래도 당신들 손자인데 받아들여 주시지 않겠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오히려 손주 보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 태환 씨도 이제 30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집에서는 진작부터 우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래. 다만 시댁들 집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니 그게 조금 걱정이다. 태환 씨 클 때야 많이 안 좋았다고는 해도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니래. 그리고 예전부터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분가하기로 했으니까 생각보다 시댁에 신경 써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딸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부모님들을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저 역시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는 생각에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쉬움이 아예 남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가 들어선 그 시점이 제가 그리도 꿈꿔왔던 저만의 공방을 차리려는 계획을 구체화하려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예 공방에서 일하며 살뜰히 돈을 모아온 저였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쓰고 모았어도 아직 가게를 열기에는 한참 부족한 돈이었지만 매년 빠짐없이 공예 대회에 참석하여 쌓은 수상 경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의 제 커리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상금도 꽤 쏠쏠했거든요. 그렇게 모인 돈을 계산해보니 비록 조촐하긴 하지만 제 공방을 차려 독립을 시도하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런 계획이 모두 어그러지게 된 거죠. 아유, 우리 영주 이제 독립해 나가서 어엿한 사장님 되나 싶었는데 아쉬워서 어째. 저보다도 제가 일하던 공방 사장님이 더 아쉬워하셨어요. 저 학창시절부터 지켜보면서 공예인으로서의 제 성장을 모두 지켜봐 주신 사장님이셨어요.
비록 고용관계로 얽혀있긴 했으나 사장과 직원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스승과 제자로 여기는 저희였습니다. 사장님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으면 모를까 이미 아이가 생긴 이상 모든 건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어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방을 열 계획은 잠시 접기로 하고 결혼 준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생각보다 모은 돈은 충분하지가 않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본가에 돈 보탤 일이 많아서 당신 볼 낙치 없네. 남편도 제법 일을 오래 했고 저보다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신혼집 구하기 그리 곤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밝힌 남편의 재정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셋집 구할 돈도 없으면서 저한테 결혼을 종용했던 것 자체가 저 모은 돈이 제법 된다는 걸 믿고 그랬던 거겠죠. 처음부터 야근 계산으로 제게 다가온 남편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결혼인데 준비가 모자랄 수도 있지. 나 공방 준비하던 돈으로 알아보면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지낼 집 전세금 정도는 될 거야. 누가 더 내면 어때? 결국 셋이 잘 살려고 쓰는 돈인걸. 그렇게 남편 시커먼 속도 모르고 도리어 제가 그 사람을 위로했어요. 결국 저희 신혼집은 거의 저 혼자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꿈을 위해 성실히 모은 돈이 고스란히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신 아들이 거의 제게 몸만 온 거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 태도는 꽤나 고압적이었습니다. 요새 아무리 혼전 임신이 흠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어른들 보기에는 또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태환이가 책임감이 강해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어땠겠어. 그거 생각하면 네가 항상 너희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마치 결혼 전에 덜컥 아이부터 가진 하자 있는 저를 남편이 큰 아량을 베풀어 거두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를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결혼을 더 원한 건 남편 쪽이었기에 제 불만이 없을 수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어머니와 척치고 싶지 않았던 저였기에 애써 불만을 눌러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딴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시댁 형편이 저희 친정보다 좋지 않은 편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께서는 지병이 있으셔서 일 나가지 않으신 지 오래되셨고 시어머니가 간간히 부업일 하시긴 했지만 고정적인 직업이 있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버는 족족 자기 본가에 갖다 바쳤다는 남편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자는 아니어도 살림이 쪼들리는 형편은 아닌 저희 친정과 자기 처지가 많이 비교가 되셨나 봐요. 사부인 저번에 걸친 코트 보니 명품인 것 같던데 누군 남편 잘 만나서 그런 사치품을 턱턱 두르고 사람 팔자 참 왜 이 모양인지. 에휴,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게다가 그 코트는 제가 시집 오기 전 엄마 생신 때 큰맘 먹고 사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쓰시는 물건이나 가전 같은 것들에 은근히 관심이 많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그런 거 쓰고 싶다는 거였죠. 서로 비슷한 나이에 장모님은 자기보다 훨씬 좋은 옷 입고 좋은 물건 쓰는 거 보니 서러운 마음이 드시는 거 아니겠소? 자식이 돼서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처음부터 저한테 말 곱게 하시는 시어머니가 아니셨다 보니 결혼 초부터 그나마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슬슬 자기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하는 남편이었어요. 자식이야 남편이나 시어머니 자식이지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불평불만까지 들어드려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본인 형편 생각 못하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평생 누린 거 없이 사는 양반이다 보니 마음이 허해 더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저런 안쓰러운 마음에 빠듯한 형편에도 무리해서 새 옷 한번 해드리고 자잘한 가전을 바꿔드리기도 하는 등 저 나름대로 마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정도는 시어머니 성에 차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저희 아들 시온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육아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갓 엄마가 되어 허둥대는 저를 보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너 공방일 곧 다시 시작할 거라며? 엄마는 너 시온이 나왔다고 하고 싶은 일 포기하고 집에 들어앉는 거 싫어. 몸 추스르면 바로 이 일 다시 나가. 차마 죄송해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된 기쁨과는 별개로
여전히 저만의 공방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한 저였습니다. 그런 딸 자식 마음을 귀신같이 헤아려 주신 거죠. 마침 저희 엄마가 조기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육아하는데 양가 부모님 손 빌릴 생각은 없었어요. 시댁이야 처음부터 행여나 저희가 아이 맡기기라도 할까봐 아이 얘기만 나와도 몸을 사리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기대한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손자이기도 한데 저렇게 싫은 티를 내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했는데 부모가 되어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새로 가족된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아이 맡기지 않으려 한 건 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다 이제 겨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게 되신 엄마 고생시키기 싫은 마음이었으니 시댁과 경우가 다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 말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건 정말이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출퇴근이 칼같이 지켜지는 일도 아닌데다가 온종일 몸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돼서 침대에 널브러지기 일쑤였는데 육아까지 어불성설이었죠. 그렇게 저는 공방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하기 전까지 아이 걱정에 아이를 봐주시기로 한 친정어머니 걱정까지 마음이 제법 시끄러웠지만 막상 공방에 복귀해서 일을 할 때는 잠시나마 그런 고민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그때서야 제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 봐요. 이렇게 이르게 공방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친정어머니 도움이 없었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원래도 항상 딸 자식의 꿈을 이루는 것에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친정 부모님이시지만 이렇게 저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친정어머니이시니 어떻게 제가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자 제 마음속 아이를 제외한 제 마음속 1순위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무리 그러신다고 해도 아이 봐주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었죠. 원래도 엄마와 선물을 주고받는 걸 즐기는 편이었던 저였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모녀였으니 선물하는 사람이 더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취향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모자 장신구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곧장 선물로 준비하고는 했어요.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용돈을 드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해드려야 했는데 그것만큼은 한사코 마다하시는 어머니셨습니다. 나 너한테 이런 거 받자고 애 봐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안 써도 돼. 그런 어머니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저 혼자 아이 낳은 것도 아닌데 저만 아이 봐주시는 엄마께 신경을 쓰는 것이 문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새끼를 장모님 손에 맡겨놨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장모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시댁 일로 서운한 감정이 쌓이는 판에 남편에 대한 생각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엄마가 우리 집까지 와서 아이 봐주신다고 저리 고생하는 걸 보면 당신이 먼저 나서서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니, 뭐 평소에 당신이 잘 챙기니까 그랬지 뭐. 나까지 괜히 호들갑 떨었다가 장모님 우리 집 오시는 거 괜히 불편하시기라도 하실까봐 그랬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애초에 저희 엄마 따로 챙겨드릴 생각도 안 했구나 싶어 괘씸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심기를 거슬리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너 그래도 시집을 왔으면 엄연히 우리 집 식구인 거야. 아무리 사부인이 애 봐주신다고 해도 네 남편 입장에서 편치도 않은 장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시는데 걔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도 마음을 각별히 써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손자 봐준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오시는 친정엄마이셨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렇게 고생하시는 저희 엄마한테 뭐 하나 제대로 보답할 생각도 안 하는 남편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밑살맞게 구는 시어머니한테 저 역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요즘엔 손자 안 봐주시겠다고 결혼할 때부터 자식들에게 단단히 못을 받는 어머니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육아라는 게 저처럼 젊은 사람한테도 쉽지 않은 건데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서
손자까지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애초에 제가 저희 엄마한테 육아를 부탁드리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저희 부부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크게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마치 저희 친정엄마를 불편한 군 식구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시어머니였으니 어찌 제가 좋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당신은 정작 저희가 손자 떠밀까봐 지레 겁을 먹고 질겁을 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나 저희 친정 트집 잡고 싶은 거였어요. 특히나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 사이가 돈독한 것도 아니 꼽게 여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신부인지 싶었어요. 아니, 제가 그럼 제 엄마랑 대면대면하게 지내야 해요? 내가 내 엄마랑 잘 지내겠다는데 그것까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러모로 저희 친정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시댁이다 보니 하다하다 이제는 별걸 다 질투하고 시기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너 사부인한테 목걸이 해드렸다며? 그런 거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너 돈을 그렇게 함부로 펑펑 써도 되겠어? 이제 너희 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애까지 생긴 마당에 허리띠를 더 졸라 매일 생각을 해야지. 주부가 되어서 씀씀이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제가 감사한 마음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목걸이 해준 걸 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골고 넘어지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대번에 남편한테 성질이 확 났어요. 혹시나 애 봐달라는 소리 할까 싶어 우리의 갓난쟁이 시절에는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엄마한테 목걸이 사줬다는 걸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결국 다 남편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목걸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눈치도 없이 그걸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나불나불댄 남편 때문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남자가 입이 그렇게 싸요. 게다가 자기 모친이 제가 저희 친정에 뭐라도 더 챙겨줄까봐 눈에 쌍시짐을 켜고 주시하다는 걸 모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내 아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면서 이렇게 기를 쓰고 애를 먹는데 그런 남편 노고도 몰라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너 네 남편 안쓰럽지도 않니?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해드린 건 전적으로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밭일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제 돈으로 제가 내키는 곳에 쓴 거였어요. 마치 저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월급 저희 친정에 갖다 바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당신, 내가 엄마한테 목걸이 해줬다는 얘기는 뭐하러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옮겨? 무슨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해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애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챙겨드린 건데 그거까지 내가 시어머니 감시를 당해야겠어? 그리고 어머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당신을 가을가 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 진짜 그것도 기분 나빠. 나는 일 안 해? 난 돈 안 벌어? 몸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가서 번 돈으로 해드린 건데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참다 폭발해서 화를 내는 제게 남편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가 아니면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래. 당신 어머니만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라고 좋은 거 모르시겠어? 며느리가 친정 부모는 그렇게 챙기면서 시어머니한테는 한번 살갑게 굴질 않는데 우리 엄마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뻔뻔하게 제 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 기가 막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라는 놈은 애초에 제 편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나 저희 친정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 서운한 것만 보이고 지 새끼 키운다고 저희 엄마 등골이 휘는 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더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말만 번드르르 했지 결국 결혼하면서 집이며 가정이며 다 제 힘으로 마련해야 했고 남편과 함께 낳은 아이 또한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도맡아 키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가정을 일구고 유지하는데 남편이 기여한 게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이 태어난 이후로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 제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 편드는 걸 감출 생각도 하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효자도 못 되면서 자기 어머니 위하는 양 시어머니와 둘이 쑥덕거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나날이 실망만 쌓여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살고 있던 신혼집 전세 만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 덕분에 빠르게 공방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건 기억하시죠? 그 덕에 처음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을 구할 때보다는 금전적인 여유가 좀 생겼어요. 자가를 구매하기에는 살짝 금액이 모자랐지만 그 정도는 대출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야말로 내 집 마련을 해보자는 희망찬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까지 낳은 엄마가 되었어도 처음으로 하는 내 집 마련은 어려운 일 천지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을 보는 것도 부동산 대장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그리고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죄다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죠. 늘 그랬듯이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어른들이 해주실 만한 조언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가 슬슬 집 구하고 계약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귀찮은 일에 엮이기 질색하는 남편도 힐끗힐끗 저한테 참견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집은 잘 알아봤어? 요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라는데 거기 들어갈 돈은 되나? 꼭 낱말하듯이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 집 저만 들어갑니까? 본인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 얘기라도 나올라 치면 은근슬쩍 꼬리를 마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저 혼자이므로 전셋집 마련할 때면 몰라도 저도 이제 바보는 아니었어요. 제 능력으로 제 집 구해서 들어가는 건데 남편 눈치 볼 이유가 하등 없었다는 뜻입니다. 돈 얘기라는 거는 한 번에 안 꺼내길래 별로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 대놓고 비꼬는 제 말에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알았는지 남편 얼굴이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러면 뭐 어쩐다고요. 돈 안 쓸 거면 쓸데없는 말이라도 보태지 말라고 일부러 대놓고 눈치를 준 거였으니 남편 심기 거스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지 않았더라면 진작 저런 못난 남편은 떨궈버렸을지도 몰라요. 그저 안 버리고 이사 갈 때 같이 달고 가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남편이었어요. 드디어 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 날짜를 받자 태어나 처음 마련한 내 집에서 살게 되었던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좋은 일이 연달아 이어질 모양인지 제가 일하던 공방에서 출품한 작품이 상을 타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은 조바심이 났었는데 그런 마음을 보상이라도 하듯 인정받는 기분에 뿌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쁜 소식에 사장님께서 제게 보너스 명목으로 금일봉까지 주셨어요. 내 체면 살려주는 건 영주 너밖에 없다. 이 돈은 아끼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에 싹 써버려. 이런 돈은 그렇게 쓰는 거야. 돈도 돈이지만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마침 새집 잔금 모두 치르고 난 후였기 때문에 조금 여유도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데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10년 넘게 사용해서 낡을 대로 낡은 시댁 냉장고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몇백만 원짜리 대형 냉장고 쓴다는 소리를 듣고 벌써 몇 년을 우는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은근히 사사건건 저 닥달하려 들어는 시어머니한테 더는 마음 쓰기 싫어 소홀하게 대한 지도 제법 되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생신도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 더 시달릴 바에는 제대로 된 거 하나 해주고 이만 신경 끊자 싶은 마음에 큰맘 먹고 냉장고를 새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후에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호구도 저 같은 호구가 없었네요. 아 얘는 뭐하러 그런 비싼 걸 다 했어. 아 그러지 말고 그거 너희 친정에 해드려. 우리 집에 보내지 말고 너희 엄마한테 보내. 좋다고 반색을 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제 돈으로 해준 것을 빼앗아 들판에 이게 웬일이야 싶었어요. 어머님 냉장고 바꿔야 한다고 벌써 한참 전부터 그러셨잖아요. 정말 저희 친정에다 보내요? 그러라니까.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입에 귀에 걸려서 하는 말에 저는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곧 새 집으로 이사 갈 것 아니니 너희 냉장고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하러 거기다 또 돈을 써? 아서라 돈 아껴야지. 이사라뇨? 너 얼마 전에 집 계약해놓고 무슨 딴소리야? 나도 이제 새 아파트에서 다 살아보겠네. 그러니까 곧 이사갈 우리 집에 저 염치 없는 여자가 같이 이사를 들어오겠다
이 소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당황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효자야. 엄마 이런 낡은 집에서 평생 고생하고 산다고 이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는 거 있지. 이 빌어먹을 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는 제 새집으로 자기 어미한테 생색이라는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낸 겁니다. 못 나빠져서 제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제 어미까지 이놈이 기어이 미쳤다 싶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화끈히 얘기했어? 들었어? 눈에 띄게 당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가 하는 행동이 개짓거리라는 건 알았는지 제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개소리를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잖아. 자식이 돼서 나만 이리 호강하고 사는데 못내 어머니가 신경 쓰여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어머니 같이 계시면 우리 지우라도 한번 들여다봐 주실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남편 주둥이를 잡아다 쭉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귀찮은 일 생길까봐 손녀 한번 살뜰하게 안아준 적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그 고생을 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내고 애 안 봐도 되니까 감히 내 집에 얹혀 살려고 들어요. 모자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바닥을 치자 남편과 말다툼을 할 기운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포기였어요. 저런 인간과 남은 생을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멍청하게도 제 허락으로 여겼는지 곧 이사갈 집에 대한 기대로 신이 나서 나불대는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봐라. 곧 그 두 모자를 나락으로 패대기 칠 테니 저는 그저 저 두 인간에게 복수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이삿날이 다가왔어요. 남편 집은 그대로 두고 저희 짐과 저희 딸만 챙겨서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놈 없이도 이사 업체 통해서 이사하니 제가 손댈 곳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놈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고작 제 마누라 등쳐먹고 기만할 생각뿐인 놈을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참고 살아줬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짐 빼서 나간 걸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혼비백산해서 제 새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모자가 집문을 쾅쾅 두드리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문 열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이사 날짜를 속여 나만 쏙 빼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듣다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감히 시어머니랑 남편 속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새집에 부정탈라 저 두 빈대를 집에 들일 생각도 없는 저였습니다. 현관에 붙어있는 두 모자가 문을 쾅 부딪힐 정도로 거세게 문을 열어젖히고는 이내 집 문을 쾅 닫고 집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니들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와. 내 집에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탠 거지 새끼들을 내가 미쳤다고 내 집에 들여?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다 못했다.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결혼도 자식도 공짜로 얻어놓고 능력도 지풀도 없는 놈이 나한테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네 어미까지 끌고 들어올 생각을 해? 너 같은 거지 새끼 걷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찍소리 않고 쥐죽어 살아도 거슬릴 판에 감히 네 뻔뻔한 어미까지 얹혀 살려고 해. 나 더는 너 같은 모자란 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내 인생 갉아먹을 생각 말고 당장 이혼해. 그리고는 놈 머리통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마누라 덕에 팔자에도 없는 좋은 집에 살 꿈에 부풀어 있다가 한순간에 이혼 통보를 당한 놈 낯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 지우는 어쩌고? 딸 자식 내팽개치고 지 편한 대로 살던 놈이 자식 핑계는? 애한테도 너나 네 어미 같은 인간들은 없는 게 나아.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닫힌 문에다 대고 제발 얘기 좀 하자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모자였습니다만 저는 더는 할 말 없었어요. 한참 소란을 피우던 인간들이 이웃들 항의에 결국 아파트 단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법정을 제외하고는 그것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수시로 찾아와 제발 얼굴 보고 대화 좀 하자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저 인간들 밑바닥을 본마당에 사과 몇 마디가 무슨 대수랍니까? 그저 얼른 저 인간들과 영영 남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제 이혼이 확정나던 날 이제 전 시어머니가 된 그 여자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제 집 인터폰에 대고 울며 제게 읍소했습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나 합가 안 해. 다시는 네 앞에서 얼쩡대며 괴롭히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이라도 좀 받아줘. 저러다 우리 애 정말 폐인 되겠어. 이혼하면서 그동안 저희 친정통에 시댁이 빌려준 돈이며 제가 도와준 것들까지 싹 다 긁어오는 바람에 시댁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니면 그 집구석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들 풍비박산 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제 놈이 제 어미 모신다고 설치다 이 사달을 내놓고 제 어미를 어지간히도 윽박질렀는지 그 여자 얼굴이 반쪽이 된 게 영 못 쓰겠더라고요. 물론 그 꼴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업보 돌려받는다 싶어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년이 귀한 아들님 가가 먹을까봐 그리 걱정을 하더니 뭘 다시 걷어달래. 하자 있는 놈 보내놨으면 납작 엎드려 기었어도 모자랄 판에. 당신 아들 반은 당신이 이혼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불량품 반품 시켰으니 당신이 도로 가져가. 그러고는 두 번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서에 철장 신세를 지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게 그 지긋지긋한 여자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이혼 후 딸과 친정 식구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나서야 마침내 오픈하게 된 제 공방일로 바쁘지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응원 한마디씩 보내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익명이라면 왠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시간을 지나보니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겪으면서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코 살만해서가 아닌 많은 풍파를 겪고도 하는 말이니 조금은 진실되게 들려질까요? 제 이야기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온기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 지방에서 아빠 없이 엄마와 넷이서 살았어요. 엄마는 지병을 갖고 계셨지만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병인지는 잘 몰랐고요. 하지만 아빠는 어린 우리를 두고 일찍 자취를 감춰버리셔서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엄마 혼자 힘든 몸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게 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우리 집 분위기는 어두웠었고 엄마는 방 한켠에서 기침을 하면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집안을 돌보실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오실 거야, 언젠가. 정말로? 엄마 거짓말하지 마. 전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나가버린 아빠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적 아무리 아빠를 찾아도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형편이 어렵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들을 낳고 엄마는 저리 아픈 건지 한편으로는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를 참 많이도 외면했습니다. 세은아, 일로 와서 엄마 좀 일으켜줄래? 엄마, 나 학교 가야 해. 세준이 네가 해드려. 누난 학교 가야 하니까. 알겠어, 누나. 착한 동생은 순순히 제 말을 들으며 엄마를 보살펴 주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엄마를 더 챙기고 보살펴드린 건 제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은 엄마를 늘 안쓰럽게 생각했고 엄마가 일하고 오면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며 괜찮냐 물어봐주곤 했어요. 우리 세준이가 참 착하네. 착해. 엄만 그러면 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마치 저만 나쁜 딸이 된 것 같고 엄마를 버린 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세은아, 일로 와서 설거지 좀 대신 해줄래? 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만 시켜? 동생 있잖아. 동생 나갔잖아. 네가 대신 해주면 안 되니? 엄마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맨날 아프대, 짜증나게.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엄마에게 더 버럭거리고 성질내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집은 그대로였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인지라 저는 이런 집구석이 너무 싫었어요. 보여주기도 싫고 내가 이런 집에 산다는 것도 싫고 좋은 집에 사는 친구들이 부럽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세은아, 나 어제 시장에서 니네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가 집에 한번 놀러 오라는데? 오늘 니네 집 갈까? 어? 우리 집을?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우리 집을? 가난한 내 방을? 그것만큼 끔찍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낸 후 안 된다고 버벅거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형편이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아마 저희 집을 봐도 그저 자기와 비슷한 집이구나 하고 이해해줬을 거예요. 근데 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아픈 엄마와 가난한 집을 들키기 싫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런 불평조차도 사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때에 우리 반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일순간에 굳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세은아, 일로 와봐라. 저를 비롯해서 반 아이들이 다 놀래서 일제히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당시 젊은 나이에 부임하셨던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흔치 않으셨는지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아주 힘겹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에 모든 불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세은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얼른 가보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선생님 말이 천장과 바닥을 계속 치는 마냥 전혀 제대로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유난히 학교 형광등 불빛이 을씨년스럽고 눈이 아팠는데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와 참 지독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엄마는 아픈 사람이었고 엄마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날부터 엄마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저를 붙잡고 늘 그 한에 대한 넋두리를 늘어놨었고 당시 저도 슬펐지만 듣기 괴로웠거든요. 그런데다가 화병과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고 자식인 저와 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이르다가 몸져놓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저리 허망하게 가버리게 된 것이에요. 눈만 마주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한 맺힌 통곡을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건지 얼마나 속으로 많이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거면 왜 나와 동생들을 이렇게 낳아놓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엄마한테 한 번쯤은 묻고 싶었어요. 허나 엄마조차 이제 없다니.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정말 혼자서 이 땅을 밟고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멍하니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엄마와 예전에 같이 일도 했었고 제법 잘 지냈던 주인집 이모 덕분에 어찌어찌 엄마의 장례를 겨우 치르게 되었어요. 외갓집 어른들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렇게 우리 보고 불쌍하다는 소리를 해대면서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 불쌍한 것들 어쩌면 좋니? 아니 근데 쟤들은 누가 맡아 키우지? 나는 돌봐줄 여력이 안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잖아요. 삼남매는 무리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내 집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쟤들을 다 어떻게 돌봐? 누가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저대로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잖아. 세은이 쟨 나이까지 많은데. 그만들 얘기하고 가세요. 저랑 동생은 제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긋지긋해요. 뭐라고? 저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결국 저는 못 참고 한마디를 해버렸는데 어른들은 부모 복 없는 것이 말도 복 없이 한다며 혀를 찢찢 차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말이 심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불행을 안주거리 삼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어른들을 보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펄펄 날뛰는 저를 주인집 이모가 말리고 들었습니다. 세은아, 네가 참아라, 응? 참아. 힘들어도 지금 참아야 한다.
이모는 저를 껴안으시며 한참을 다독여 주셨어요. 이모 덕분에 그제야 저는 두려워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마음을 어렵게 가라앉혔어요. 주인집 이모가 태워주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이 얼마나 아프게 제 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눈물이 되어서 뚝뚝 흘러내리는데 이모가 그걸 보셨는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은아, 힘들면 그냥 울어도 돼. 네가 정말 애썼어. 너도 애인데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단순한 몇 마디인데 저는 그 말에 왜 그렇게 무너지듯 처참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어른들 앞에서 뭐라도 된 마냥 소리를 지르며 다들 나가버리라고 쫓아냈지만 저도 결국은 애처럼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도 참 힘들었겠다고, 고생이 많았다고요. 엄마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주인집 이모가 저를 크게 덮어주듯 따뜻하게 건네시는데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모든 게 막막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슬픔에 대해서 울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냥 돌아오는 차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동생들 손을 잡고 빈집으로 털털 들어가려는데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서 쓰러질 것 같더군요. 근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주인집 이모가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집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몇 번 이모랑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모가 제법 손해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모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달리 이모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세은아, 너네 외갓집에서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서 그냥 편히 살아. 돈 걱정은 너네가 할 게 아니야.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이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적어도 졸업을 완전히 하려면 2년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모를 쳐다봤는데 여전한 얼굴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른 동생들 재우고 우리 집에 잠깐 가자. 김치랑 이것저것 줄 테니까 냉장고에 얼른 채워 넣어라. 이때 동생들은 눈을 비비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방 안에 누인 뒤 이모를 따라 올라가니 먹거리들을 잔뜩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면서 바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모네 식구들도 잠든 시각이었는데도 고요한 주방 안에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 주시더니 한 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먹을 기운이 없어도 먹어야 해. 너 계속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져. 얼른 고기랑 국물 좀 먹어봐. 아이, 얼른.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네. 그렇게 이모는 정말 다 죽을 듯 겨우 서 있던 저를 앉혀두고 뜨끈한 밥을 억지로라도 먹이려 하셨고 저는 밥을 한 숟갈씩 떠먹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모네 식구들이 행여낚일까봐 소리내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죠. 밥을 다 먹으니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고 나른하게 피곤함이 몰려오며 졸리더군요. 그대로 저는 내려가서 동생들과 함께 잤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힘을 내어 억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이모 때문이었어요. 세은아, 반찬 다 떨어졌지? 이거 냉장고에 채워 넣어라. 저는 후라이팬에 다시 한번 데워서 먹고 국도 데워서 따뜻하게 먹어라. 너 데울 줄 알지? 네, 이모 알겠어요. 이모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이틀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내려와서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새 반찬을 만들어서 몇 개의 통에다가 가득 담아 오시기도 하고 우유와 과자, 빵 등 간식도 꼭 챙겨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늘 시무룩하게 서 있던 저에게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모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못했어요.
그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늘 뚱한 얼굴로 받기만 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이모는 어쩌다 한 번씩은 집으로 불러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이기도 하는 등 정말 살뜰하고 정 많게 우리 남매들을 챙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모에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후회가 되는데요. 이모가 하루는 저희 집에 내려와 반찬통을 대신 냉장고에 넣어주시다가 안 먹은 것들을 보면서 꾸짖은 적이 있었어요. 세은아, 이거 왜 안 먹고 버려놓는 거니? 이모가 그랬잖아. 다 먹어야 한다고. 너 설마 밥 요즘도 한 끼 먹고 다니고 그러니? 아니에요. 뭘, 마른 거 보니 그렇구만. 너 그렇게 안 먹다가 큰일 나? 지금도 나뭇가지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말랐는데 여기서 더 안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모 성의를 봐서라도 좀 먹지. 아이고, 이걸 아깝게 다. 아휴. 병원비 달라 안 할게요. 뭐라고? 병원비 달라 안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이모가 저희에게 가장 살갑고 좋은 어른인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문제였어요. 제 마음에 누군가의 사랑과 정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시 먼저 세상을 뜬 엄마가 미웠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게 여전히 싫었어요. 책임져야 할 동생들도 귀찮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따스함을 베풀려고 하는 이모조차 왠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볼멘 소리를 한 후엔 이모의 눈치를 한번 봤어요. 역시나 이모는 눈물이 그렁하셔서 약간 충격받은 얼굴로 서 계셨어요. 너 어떻게 말해? 정말 왜 그랬을까요? 전 그 말을 하고서 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중간에 가다 동생들을 만났지만 어딜 가냐는 동생들의 물음에 대답 않고 그저 미친 듯이 빗길을 뛰기만 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땐 이미 이모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으로 뒤범벅대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막상 갈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웃으며 거리를 지나는데 저만 혼자였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니 배까지 고파졌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가 절 붙잡았어요. 야, 너 혼자냐? 누구세요? 딱 봐도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뒤로 하는데 그 남자가 제 어깨를 붙잡고 자기랑 같이 가면 먹고 잘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저 집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고. 집 있다니까요? 이거 놔주세요. 여기요. 제가 싫다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제 어깨를 잡은 손을 놓지 않자 그제야 저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자 남자도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내렸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또 당할까봐 두려워 서둘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밖에 나와 있는 이모를 보자마자 그만 안심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이모는 갑작스런 제 눈물에 당황하셔선 무슨 일이니? 세은아, 왜 그래? 너 왜 울어? 옷은 또 왜 이리 젖었고? 하고 물으셨어요. 이모, 어떤 남자가... 저는 그렇게 이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모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가 제가 설명한 남자의 인상착의를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하여튼 요즘도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 하마터면 우리 세은이 큰일 날 뻔했네. 경찰분들, 그놈 꼭 잡아주세요. 아마 지금도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가려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한 명이 그쪽 돌고 있으니 곧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모가 잘 말해주어 경찰분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저도 좀 진정이 되었어요. 이모는 경찰서에 나와 어느 놀이터로 데려가더니 제가 더 울지 않고 있자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선 더듬더듬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모 어렸을 적 얘기였죠. 나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어. 5남매 중에 나도 세은이 너처럼 장녀였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애들은 많지 집은 가난하지. 밥 못 먹고 산에 가서 열매 캐어 먹는 날이 수두룩했어. 어떤 날은 다른 집에 밥을 얻으러 동량을 가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동량 간 집이 하필 내 친구 집이었을 땐 고개를 들지 못했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웠거든. 근데 살다 보니 세은아,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한 게 아니더라.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가난한 건 네 힘으로 언제든 극복할 수 있거든. 그러니 세은아, 이모 같은 실수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히 밝게 그 누구보다 웃으며 살아라. 이모가 네 옆에 찰싹 붙어 있어줄 테니까. 당시 이모의 말은 제 가슴을 많이도 울렸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이모의 말은 제 가슴에 상처를 어루만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해주는 듯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막내 동생의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어요. 나보고 거지래. 뭐? 애들이 나보고 엄마도 없는 거지래. 그래서 나랑 안 놀겠대. 이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엄마도 없이 홀로 있어야 했던 막내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장은 주인집 이모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모가 제게 해주신 말도 떠올랐어요. 제가 가장이자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앉혔어요. 세민아, 세준아, 일로 와봐. 누나. 누나가 이제부터 너네들을 돌볼 거야. 누나가 이제 엄마 대신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알겠어? 누나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너네들 공부 다 시켜줄 거니까 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네, 전 잔뜩 기죽어서 눈치만 보던 동생의 표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이후 잠잘 시간을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고 솔직히 과외나 뭐나 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어요. 하다가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길에서 몇 번이나 어지러워 걷다가 멈추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 얼마나 다짐하고 세뇌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집에 찾아오는 이모도 이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시더군요. 세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그래도 좀 뭐라도 먹으면서 공부해라. 그러다 쓰러지겠어. 하지만 이모의 말에도 불구하고 전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친했던 친구들의 따돌림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게 지역에 소문이 나서 중학교에 갔을 때에도 거의 몇 개월간을 적응하기 힘들어했거든요. 그저 빨리 내가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잘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부를 드립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제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하고자 했어요. 세은아, 너 우리나라 최고 의대를 진학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거긴 너무 높아. 지금 네 성적에 의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른 괜찮은 대학도 많은데 거길 알아보는 게 어떠니? 선생님은 제게 현실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제 꿈을 말리려 들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든 해볼래요. 아직 1년 남았잖아요. 이 안에 할 수 있어요. 정말 오기로 도끼로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이 올 것 같으면 앞정을 주변에 깔아놓고서라도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비로소 기필코 최고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갈망하던 결과를 이루고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여전히 울음이 났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작은 성취라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은이가 일을 냈네. 일을 냈어. 이 기특한 것. 엄마 없이 해냈구나. 해냈어. 누나 이제 정말 대학생이야? 우와, 신기하다. 동생들도 주인집 이모도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는데
특히 이모가 고생했다며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모를 처음으로 안아드렸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아드린 적이 없어 몰랐는데 막상 안으니 이모 품이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이모라도 우리 곁에 없었다면 저와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상황이 힘들긴 했지만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이모가 우리 사정을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시련만 겪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모가 눈물을 쓱 닦더니 갑자기 저만 부엌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조용히 이모를 따라갔는데 이모가 부엌 찬장의 높다란 그릇들 뒤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너희 엄마 먼저 갔던 날부터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나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세은이 너 하나만이라도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주고 싶어서 말이야. 이모, 저 이 돈 못 받아요. 지금까지 사정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다 갚으라고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동생들 잘 돌보거라. 그거면 된다. 정말 이모에게는 이만저만 폐를 끼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모는 열을 줘도 하나를 더 못 줘 아까워하는 사람처럼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학교 정착할 때까지는 걱정 말고 동생들을 여기 두라고 하셨는데 학교 때문에 서울로 홀로 올라와 보니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붙어서 지내던 동생들이 이제 큰 누나이자 언니인 제가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내가 얘네들에게는 엄마인데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모가 여전히 동생들을 봐주고 계신 것도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제 곁으로 데려와야겠더라고요. 결국 풍족하지 않은 아주 작고 갑갑한 단칸방에서 이모가 챙겨주시던 그 푸짐한 음식들만큼 얘네들을 잘 해먹일 자신은 없었지만 동생들도 제가 없던 얼마간의 시간에 나름 제 생각이 났었는지 제 호출에 즉각 수락을 했고 결국 함께 그 좁은 방에 살게 되었어요. 이모는 그 와중에도 걱정이 되셨는지 몇 번씩 전화를 하셨고 이후에 한 번 올라오셔서 저희 사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모는 냉장고를 한가득 채워주시고 나가는 길에 따스하게 제 손을 잡으시며 말하곤 하셨어요. 세은아, 이모가 항상 우리 세은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알지? 동생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힘든 거 있으면 이모가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고 동생들도 이모 집에 맡겨도 되니 언제든 부탁해. 그렇게 말해주는 이모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제가 받았던 과외비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미약하게나마 이모한테 선물도 종종 해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모는 손살을 치며 너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네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동생들도 사춘기를 거쳐 대학 입시도 걸려있고 저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다시 몰입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을 사는 것이 바빠서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던 이모와의 연락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이모 역시 당시 우리 남매들 또래였던 본인 자식들 학교 문제로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세은아, 잘 살고 있지? 네, 이모. 이모 딸 성희는 잘 지내요? 얘네들 대학 보내는 게 아주 일이네. 세은이 넌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이모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모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이모를 조금씩 기억에서 잊게 되었어요. 가끔씩 떠올리며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금방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들이며 제가 처리해야 할 제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며 집안 살림이나 동생들을 챙기다 보니 도통 따로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길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던 그 통로의 시간은 그렇게 챙겨왔던 동생들에게도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가파르고 힘들었어요. 바쁘게 앞으로 다름질만 하다 보니 그렇게 뛰어오는 동안 이룬 것들도 무척 많았지만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렸던 동생들도 모두 자리를 잡아 결혼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의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이미 오랜 시간이 훅 지나가서 그런지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챙겨주었던 그 집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낯선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모. 순간 이모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더군요. 이모 생각이 번뜩 났어요. 이모를 만나면 내가 벌써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런 직함도 갖고 있다고 이모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면 이모는 뭐라고 할까? 잘했다고 예전처럼 어깨를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줄까 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연락이 끊겨졌다 생각하니 마음이 허무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싫더군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을 외면한 채 성공만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온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전쯤 저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평소처럼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던 중 이후 다음 차례의 환자를 마주하고 잠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 바로 그 이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할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제 기억 속의 이모는 항상 환한 미소만 보여줬기 때문에 행색이 파리해진 이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보호자로 온 이모딸 성희를 보고서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목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을 걸게 되었어요. 크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모, 저 세은이에요. 세은이. 이모는 퀭한 얼굴에서 눈이 더 커지면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시고는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세은이 맞니? 예전에 우리 집 살았던 세은이야? 네, 세은이 맞아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의 터널 속에서 각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상태로 환자와 의사 사이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다니.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하필 이런 타이밍으로 만나게 된 것이 과연 좋아할 일인지 무엇인지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되더군요. 아무리 내가 홀로 이 자리까지 오느라 친구들도 치를 떨 정도로 고생을 했다지만 엄연히 엄마를 보낸 그 최악의 몇 년간 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멍하니 제 삶만 살기 바빴고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지내던 제가 참 나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더 찬물을 끼얹 듯 정신이 확 들었던 것은 어색한 근황 얘기 중 살펴본 이모의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 3기에서 언제건 4기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임박해 있었어요. 그래,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지? 괜찮다. 이미 각오하고 있어, 세은아. 이모는 자기 상태를 말하며 의연해하려 하셨지만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내가 그간 고생을 좀 했는데 그게 다 병이 된 것 같구나. 얘기를 듣고 보니 이모의 삶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모는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갑작스레 빚을 떠안게 되셨다 해요. 그 후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하셔야 했고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늙은 나이까지 쉬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해 빚을 갚고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 이 나이가 되었는데 얼마 전 암 판정을 받았다고요. 통증이 있을 때 갔어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놈의 돈이 뭐라고 말이야. 참. 그래도 괜찮아. 자식도 다 컸고. 그간 저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의 환자들을 봐왔어요. 허나 이모의 이런 상태를 보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절망 가운데 혼자 떨어져서 그대로 땅속까지 들어가고 싶었던 저를 살살 달래서 나오게 한 다음 밥을 먹이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었던 이모였어요. 일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행위들을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모가 만들어주었던 둥지는 조금이나마 부모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모의 육체적인 아픔이
내 몸의 아픔처럼 괴롭고 통탄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제대로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보답을 할 수도 없이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니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을 그저 무한대로 탓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이후 이제서 쏟아내는 의미 없는 말들을 자꾸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러가면서 전하게 되었어요. 이모, 죄송해요.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돌봐줘서 이렇게 살게 된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들려보고 몸이 이렇게 되셨다니 내 잘못이에요. 이모,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감정이 결국 터져나오다 못해 저 멀리 앞서가 버렸고 결국 펑펑 울면서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몸 상태를 이미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들었던 모양인지 이모의 반응은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저를 이모까지 같이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바람에 다시 추스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 얼굴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기력 없는 눈을 하고 저를 보며 또 토닥이는 이모를 보니 저는 다시 결심을 해야 했어요. 이모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모든 순서는 이모를 회복시키고 난 뒤여야 했어요. 이모,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같이 잘해봐요. 네? 제가 이모 살릴게요. 어떻게든 살릴게요. 원래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데 이날은 마치 절벽을 붙잡고 있듯 제가 외려 이모에게 애원을 하게 되더군요. 어쩌면 이모 못지않게 절박했던 저는 그의 삶을 붙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안간힘을 써가면서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자꾸 그간 이모가 우리를 받쳐주었고 그렇게 어둡고 불행하게 느껴지던 우리 집에 볕이 들며 생기가 느껴졌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저 역시 꺼져가는 이모의 삶에 계속해서 불씨를 지피고 싶었고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면 갈수록 저는 더욱 애간장이 녹는 듯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이모에게 큰 걸 받았는지 정말 격렬하게 체감하게 되더군요. 예후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상상하지 않기로 했고 조금만 생각이 들어와도 강하게 밀쳐내면서 잠도 포기하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이윽고 결과를 보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덜컥 기대앉게 되었어요. 이모 역시 상황을 듣고 난 뒤 얼굴을 양손으로 덮고 한참을 바들바들 떠셨어요. 바로 고된 수술과 항암의 시기를 거치고 난 뒤 암세포가 이모 몸 안에서 완전히 종족을 없애게 된 것이었어요. 이모, 이제 끝났어요. 세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이다. 네가 날 살렸구나.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모도 이모딸 성희도 제게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저희 셋은 오랜만에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간에 만났던 환자들 일에 이모의 예후는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니었고 드문 편에 속할 정도로 좋은 편이었어요. 마치 진짜로 신이 있어서 나의 절망 앞에 이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본 것이라면 이제 그걸 갚을 시간을 저에게 주고 저의 노력을 온 힘으로 다 끌어낸 뒤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고 믿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기적엔 사람이 관여되어 있기도 했어요. 이모 딸인 성희는 이미 여러모로 의사를 찾아보던 중 저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여기로 왔다고 하더군요. 이모를 모시고 병원 투어를 많이 다녔지만 그때마다 답이 없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온 것이었다고요. 언니, 사실은 나 언니 원망 정말 많이 했어. 연락 한 번도 없고 조금은 미웠었어. 그런데 엄마는 언니가 그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엄마가 아프고 나니까 언니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했어. 그래서 언니를 찾아온 거야. 언니,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워해서 미안해. 아니야, 성희야. 내가 더 고마워. 그간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성희는 내게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경로로건 우리가 만나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했고 뿌옇고 어두운 날로부터 저를 건져주었던 이모를 저 역시 그 허망한 강물 속에서 다시 무트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많이 회복하셔서 눈에 띄게 혈색이 좋아진 이모에게 저와 동생들은 몇 달 전부터 다달이 용돈을 제각각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세은아, 이런 거 보내지 말라니까. 이모 괜찮아. 이모, 그걸로 성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데도 가주세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에요. 얘도 참. 그러면 이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받으시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처참했던 그 성장기에 피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었으니 저는 그런 존재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새롭게 입혀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여전히 이모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제2의 엄마이고요. 나에게도 엄연히 사랑을 받았던 둥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 삶의 빈 조각이 채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이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이모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이모, 사랑합니다. 제가 옆에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드릴게요.